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한번 구해봐라. 뭐 아주 간단한 유형의 문제죠. 풀이가 따로 이제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구분만 하는 문제니까 보면 보관 중에 현금이 있고, 이 보관 중에 현금은 당연히 현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받으러 음이 있어요. 받으러 음은 어음은 현금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현금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이거 마찬가지 현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급금, 선급금은 현금으로 볼 수 없죠. 이거는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 수표는 현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수표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선일자 수표는 어음하고 똑같다, 그죠? 그 다음에 우편 환증서, 우편 환증서 마찬가지 현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금은 100원, 200원, 600원, 그럼 900원, 그 다음에 300원, 1200원이 되겠네. 그죠? 너무 간단한 문제라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현금의 현금성자산에서는 구분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문제를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전이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이 7,000원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다 이렇게 알려줬네요. 일단 7,000원이래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이용했을 때 1년 말에 당좌예금 계정 잔액, 당좌예금을 물어봤어요. 역으로. 그리고 기타 이제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은 없고요. 그 다음에 기준 환율이 뭐 유로화하고 그 다음에 달러가 있네요. 저렇게 나왔어요. 자,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국내 통화가 있어요. 일단 저거 현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외국 통화, 이것도 마찬가지 현금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현금, 수입인지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편환, 현금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예금증서, 이거는 이제 금융상품인데 금융상품은 취득일부터 만기까지 기간이 3개월. 그러면 여기서는 취득일이 11년도 12월 31일. 그럼 여기 11년도 말의 재무상태표죠, 일단. 그럼 여기서부터 만기가 2년도 1월 31일. 그러면 1년도 12월 31일부터 2년도 1월 31일이면 한 달이에요. 그럼 한 달이면은 3개월 이내니까 이것도 현금에 들어갈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당좌예금 현금에 들어갈 수 있죠. 일단 현금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네. 그렇죠? 그럼 일단 통화를 보면 통화에서는 국내 통화, 그 다음에 외국 통화. 외국 통화에서는 환율을 곱해줘야 되니까 1,5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얘는 1,000원 곱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100원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환 증서 100원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요구불 예금이 있죠. 요구불 예금에서는 당좌예금이 필요한데 당좌예금 금액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죠? 저거 두 개만 더해주면 되겠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는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죠. 그게 이제 500원만큼 있고요. 그럼 저기서 당좌예금 금액만 찾으면 우리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 총액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통화, 그 다음에 요거 다 더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이 7,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7,000원의 금액을 제시를 해줬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구불 예금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2,200원이 나와야 되겠네. 그렇죠?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자, 여기서는 이제 세무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데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자, 세무의 실사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수액현금, 수표, 그 다음에 공채이자표, 우표, 그 다음에 수입인지, 차용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그 다음에 잔액증명서의 금액 뭐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여기에서 보면 현금은 일단 수액현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수표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공채이자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우표는 안 되죠. 차용증서 안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수입인지 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증서를 볼까요? 만기가 언제냐면 2년도 5월 31일. 일단은 지금 1년도 말 시점에서 봐도 취득일부터 만기까지 3개월 있는데 기말 현재 시점에서 봐도 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갈 수 없겠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발행한 당좌예금 잔액의 증명서의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당좌예금 장부상의 금액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은행의 잔액은 나왔어요. 그럼 당좌예금 이 회사에서 당좌예금 계정 잔액 그걸 찾아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당좌예금과의 차액이 이제 나왔어요. 보니까 은행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당좌예금 계정 잔액을 찾아야 돼요. 근데
조정 전 잔액이 아닌 조정 후의 잔액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세무에서 현금과 관련된 자료를 일단 정리를 해보면 현금 및 형성자산에서 첫 번째 소액현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자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수표 들어가고요. 그리고 당좌예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당좌예금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제 은행과의 차익을 조정을 해주면 조정 후 잔액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회사 측의 수정사항이 있고 은행 측의 수정사항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매출채권 출시액이 있어요. 매출채권 출시액은 어떤 거죠? 내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 거죠. 그죠? 은행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계좌에다 집어넣었는데 세무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할 때 일단 조정 전 잔액에서 매출채권 출시액, 회사 측의 조정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은행의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 회사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것도 회사 측의 조정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 측의 조정사항을 보니까 발행을 했는데 인출되지 않은 수표, 미인출 수표가 있어요. 그거 은행 측 조정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입금을 했는데 아직 기입이 안 됐대요. 그것도 은행 측의 조정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조정 후 잔액이 나올 거예요. 근데 조정 전 잔액에서 은행 측의 조정 전 잔액은 나왔어요. 예금 잔액이 얼마냐? 7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은행 측 조정사항만 조정을 해주면 정확한 잔액을 찾을 수 있겠네. 그래서 미인출 수표 일단 20만 원 빼주고요. 그 다음에 미기입 예금 30만 원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조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것만 조정해도 정확한 잔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료를 사용한 게 이거하고 이거는 사용을 하지만 얘는 사용을 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회사 측의 조정사항이 나오면, 즉 회사 측의 조정 전 잔액이 나온다면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고려를 해주면 당연히 조정 후 잔액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은행 측을 가지고 조정을 해봤더니 80만 원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80만 원이 뭐냐면 여기 당좌예금 잔액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걸 집어넣으면 전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총액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문제가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즉 당좌예금 잔액을 은행 계좌 조정표를 통해서 찾아보라 이런 얘기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는데 문제 자체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예. 자, 문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은행계정 조정표와 관련된 사항인데 1년도에 결산을 앞두고 당좌예금 계정 잔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은행에 예금 잔액을 조회를 해보니까 15만 원이래요. 그러면 은행 측의 예금 잔액, 통장에 있는 건 15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회사 측의 장부를 보니까 수정전 잔액이 14만 9,400원이래요. 그리고 차이 원인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나왔어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잠깐 서머리를 좀 해보면 입금한 2만 원이 은행에서 입금 처리가 1월 4일 날 됐대요. 그러면 은행의 미기입 예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표 중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대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금에 대한 이자 1,500원이 아직 회사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즉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회사 측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예금 이자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담당자가 잘못 기재했대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했는데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했냐? 회사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오류에서는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게 이제 거기에 조정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거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자, 그럼 당좌예금 잔액을 한번 찾아보자. 회사 측과 그 다음에 은행 측의 조정사항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 조정 전 잔액은 일단 이렇게 나왔죠. 회사 측은 14만 9,400원, 그 다음에 은행 측은 15만 원이에요. 그 조정사항을 보니까 첫 번째, 은행에서 입금 처리가 나중에 된 것. 이거는 은행에서 조정할 사항이죠. 그래서 미기입 예금이 2만 원이 여기에 은행 측에 조정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 수표가 있어요. 근데 수표가 아직 인출되지 않았대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만 원 빼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예금 증서에 표시된 예금에 대한 이자. 이게 반영이 안 됐다 그랬죠? 그러면 회사 측에다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네요. 예금이자. 네 번째, 수표가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기재가 됐대요. 그러면 얼마냐? 2,100원을 1,200원으로. 즉 발행한 수표니까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준 게 잘못 기재가 됐대. 근데 어떻게 잘못 기재가 됐냐?
2,100원을 써야 되는데 1,200원을 잘못 기재돼요. 그럼 더 빠져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 오류 마이너스 900이 돼야 되겠죠. 이거를 플러스 900으로 하면 안 맞겠죠. 양쪽이. 자, 이렇게 해서 조정 전이야, 조정 후죠. 잘못 썼네. 둘 다 잘못 썼네. 조정 후 잔액이 15만 원으로 양쪽이 같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계정 조정표에서는 하나하나 조정을 하는데 그게 회사 측인지 그 다음에 은행 측인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쉽게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5번. 한국 결산을 앞두고 당좌예금 계정 잔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은행에 예금 잔액을 조회를 해보니까 12만 5,400원이래요. 그 다음에 수정 전에 잔액이 14만 9,400원. 아까하고 문제가 거의 유사하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받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문제가 거의 유사해요. 그죠? 내용 뭐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 5만 원을 입금 처리가 나중에 됐대요. 그 다음에 수표가 인출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한 것 중에서 잘못 기재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수표를 착오로 이렇게 출금 처리를 잘못했다. 자, 내용을 보면 회사 측의 조정과 그 다음에 은행 측 조정 사항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조정 전 잔액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사 측은 14만 9,400원, 그 다음에 은행 측은 12만 5,400원. 자, 첫 번째, 입금한 5만 원이 은행에서 나중에 입금이 됐대요. 그럼 은행 측에다가 조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미금 예금 5만 원 일단 더해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표 중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은 수표가 있대요. 얼마냐면 2만 원만큼. 그러면 기발행 미인출 수표가 되겠죠. 두 번째, 2만 원만큼 빼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행한 수표 발행액이 2만 1,000원이었는데 회계 담당자가 12,000원으로 잘못 기재했대요. 이거는 회사에서 잘못한 거죠. 그럼 회사에서 기입을 잘못한 거니까 기록 오류가 되겠네요. 그러면 9,000원만큼 빼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발행한 수표가 있는데 15,000원을 은행이 착오로 다른 기업에 계좌에서 출금 처리됐다. 일단 은행에서 잘못했으니까 은행에서 조정할 사항이고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5,000원을 은행 착오로 다른 기업의 계좌에서 출금 처리했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서 출금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15,000원을. 그래서 기록 오류 15,000원만큼을 여기서 이제 빼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양쪽 조정 사항이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조정 후 잔액은 회사 측에 조정을 해보면 14만 400원. 그 다음에 은행 측에서 이걸 조정해주면 14만 400원이 나올 수 있겠다. 했죠. 네. 자, 이제 문제 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평이 영년도 7월 말에 당좌예금 잔액을 조회를 해보니까 432만 5천 원이었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잔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5가지 자료가 이제 쭉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 입금 처리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인출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수수료, 그 다음에 뭐 잘못 입금 처리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일단 회사 측과 그 다음에 은행 측의 조정 사항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 보면 조정 전 잔액은 회사 측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조정 전 잔액을 보니까 은행 측이 432만 5천 원이래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회사 측의 당좌예금 잔액을 찾아야 되는 거죠. 회사 측의 당좌예금 7월 말에. 그러면 언제? 조정 전에.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물어본 거죠, 지금. 그럼 여기서 찾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면 될 거예요. 그럼 조정 사항을 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입금한 76만 원인지 입금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은행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미금 예금이 76만 원 있을 테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표를 발행했는데 아직 인출되지 않은 것. 기발행 미인출 수표. 그렇죠? 은행 측에서 조정을 83만 원 빼줘야 되겠네. 그렇죠? 그다음에 국세의 당좌 거래 수수료 15,000원을 잘못해서 간평에다 부과를 하고 이를 간평의 당좌에서 차가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은행에서 잘못했죠? 그러면 은행에서 조정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플러스 해야 되냐 마이너스 해야 되냐. 일단 당좌거래 수수료, 국세 수수료를 간평에서 부과를 하고 간평에서 뺐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면 간평에다 더해줘야 되겠네. 이거 잘 체크를 잘해야 돼요. 잘못하다 보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록 오류, 즉 15,000원만큼을 더해줘야 돼요. 여기서 뺄 걸 빼서는 안 되니까 뺀 걸.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7월 25일 공인에다가 귀속시켜야 되는 이자 수익을 간평에다 잘못 넣었대요. 그 이자 수익이라는 건 그 이자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기록 오류가 은행 측에서 발견했는데 그게 여기서 늘어날 게 아니라 딴 쪽에서 늘어날 거니까 빼줘야 되겠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추심의뢰한 받으러 45만 원을 간평의 당좌예금에 입금이 됐대요. 그러면 간평에서는 그 입금된 금액을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간평의 장부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이건 어음이잖아요. 어음은 현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어음이 입금이 됐대요. 그러면 은행 측에서는 정확히 들어갔는데 회사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심액 45만 원을 회사 측에다가 늘려줘야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음과 관련된 사항은 잠깐 볼게요. 자, 회사에서 기존에 당좌예금 10만 원과 매출채권 20만 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회사에서 뭘 받았냐?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은 현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음 5만 원짜리를 받았다. 그럼 그 어음 5만 원을 회사 쪽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매출채권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 받으러 어음, 그죠? 현금은 아니에요, 얘는. 자, 그리고 회사에서는 계속 2월 15일 날 당좌예금, 그 다음에 매출채권 25만 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은행에다가 추심 의뢰, 즉 저 어음을 은행에다 주고 대신 돈을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 어음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어음의 만기가 됐을 때 만기 시에 이제 회수를 하겠죠. 그럼 은행에서는 그 어음을 현금으로 이제 회수를 할 거예요. 그럼 현금 계좌에, 즉 회사의 계좌에는 그 5만 원이 플러스된 15만 원이 여기 은행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지금 당좌예금 1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와 그 다음에 여기 계좌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대신에 매출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반영되지 않으면 일단 매출채권은 25만 원에서 현금으로 바뀌었으니까 20만 원 바뀌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은 15만 원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미반영된 상태, 그게 이제 뭐냐면 어음에 대한 추심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심액 45만 원은 회사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표는 현금이지만 어음은 현금이 아니라 그랬어요. 얘는 채권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간평의 거래처가 간평에 대한 외상 매입을 갚기 위해서 34만 원을 은행에 직접 송금을 했대요. 이거 간평이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평 쪽에서 미금 예금을 더해줘야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간평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표 12만 7천 원을 당좌예금에 입금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이를 최종 부도 처리했다. 즉 수표는 현금이니까 입금 처리하는 순간에 간평의 장부, 당좌예금 계정은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표를 받으러 갔더니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은행에서. 그러면 은행 계좌 잔액에는 그 금액이 플러스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다시 그 금액을 빼줘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부도수표 12만 7천 원을 반영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은행 측의 조정사항이 얼마냐? 424만 원이 돼요. 그럼 그 은행 측의 조정사항이 결국엔 이거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조정 후의 잔액이 424만 원이면 이걸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357만 7천 원이 조정 전 잔액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도 계산해야 되고 이것도 계산해 줘야 돼요. 그게 빨리빨리 이제 계산이 돼야 되겠죠.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역으로 조정 전 잔액을 물어보는 문제였다. 자,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30일 기준으로 세관의 은행 계정 조정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데 이 자료를 이용해서 1년도에 조정 전 은행 측 잔액과 조정 전 회사 측 잔액을 한번 구해봐라. 그리고 물어본 게 단서가 조정 후의 잔액이 나왔어요. 조정 후에 세관의 잔액이 10만 원이다. 그럼 조정 후 잔액은 양쪽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온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조정 전 잔액은 몰라요. 근데 은행 측의 조정 전 잔액을 A, 그 다음에 회사 측의 조정 전 잔액을 B라고 이제 보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죠. 예금이자가 세관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에서? 회사에서 조정한 상황. 뭐? 플러스. 그죠? 그래서 예금이자 5,000원 더해주고요. 두 번째, 부도 처리가 됐대요. 그 부도 처리는 세관에 통지되지 않았다. 즉, 세관에서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빼줘야 되겠네.
부도수표 24,000원. 그 다음에 거래처의 매출채권 추심액. 추심액은 돈 대신 받아준 거죠. 그게 은행에는 들어가 있는데 세관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 추심액 13,000원 더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관이 입금한 4,000원이 은행에서 입금 처리되지 않았다. 미금 예금이 되겠네요. 은행에서 보너스가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관이 거래처에 발행한 수표 중에서 16,000원이 인출되지 않으니 기발행 민출 수표가 되겠네요. 은행에서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양쪽의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조정 후 잔액이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역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역으로 계산하면 A하고 B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A는 11만 2천 원이 나오고 B는 10만 6천 원이 나올 거예요. 이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푸는 건 똑같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문제 7번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1년 말 현재 은행 계정 조정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은데 기발행 민출수표를 한번 계산해봐라. 여기서는 조정사항을 이제 물어보는 거네요. 자, 보니까 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서의 금액은 10,000원. 그 다음에 현대의 장부상 금액 15,000원. 이거는 조정 전의 잔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예금 잔액에 반영이 됐는데 현대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것. 즉 현대에서 조정할 사항인가 보네. 예금이자 700원, 그 다음에 부도수표 8,600원. 그 다음에 은행이 주 미래 발행수표 3,000원을 현대의 발행수표로 착각을 해서 현대에서 뺀 거네요.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은행 측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네요. 예. 자, 방식은 똑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죠. 조정 전 잔액이 일단 제시가 됐죠. 그래서 15,000원, 그 다음에 만원. 첫 번째로 예금이자 700원이 일단 있네요. 그러면 예금이자 700원을 더해주고 회사 측에서. 두 번째, 부도수표. 부도수표는 회사 마이너스 사항이죠. 그래서 부도수표 8,600원. 그 다음에 은행 오류가 발생했어요. 3,000원만큼. 여기서 빼지 말아야 될 건 뺀 거죠. 그래서 은행 오류 3,000원. 은행 측 조정사항으로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거 말고는 없죠. 그 다음에 기발행 민출수표가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 후 잔액을 일단 보면 기발행 민출수표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회사 측 조정사항은 이미 끝난 거죠. 그럼 회사 측 조정사항으로 계산을 해보면 조정 후에 잔액이 나올 거예요. 일단. 그래서 7,100원이 나오게 되면 그 7,100원이 나오도록 얘를 찾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조정사항을 찾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5,900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 조정 후 잔액이 7,100원이 나올 테니까. 됐죠? 네. 그래서 문제의 패턴은 이걸 물어보든지 안에 있는 조정사항을 물어보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포맷을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내면 돼요. 자, 문제 9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세가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을 하고 잠적을 했대요. 그 다음에 30일 날 당좌예금 계정 잔액을 검토를 해보니까 10만 6천 원이었고 은행 측을 조정을 해보니까 뭐 7만 원, 은행 측의 잔액을 조회를 해보니까 7만 원이었대요. 그 다음에 횡령한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횡령액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두 개를 맞춰서 안 맞으면 횡령이라고 그랬죠.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맞춰보면 되겠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조정 전 잔액은 이렇게 제시가 됐으니까 제시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은행 미금 예금. 은행에서 더해줘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래서 일단 6만 원 더해주고요. 두 번째 은행 수수료. 은행 수수료는 은행 수수료로 은행이 빼갖고 회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 측에서 빼줘야 되는 금액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발행 민출수표. 수표는 발행이 됐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거. 은행에서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 다음에 미통지 입금. 미통지 입금은 회사가 모르는 입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 추심액이라고 보면 돼요. 추심액. 그죠? 그러면 회사에서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네. 그죠? 46,000원. 그 다음에 은행에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22,000원만큼. 즉, 그 타사 발행 수표를 국세 당좌예금에서 차감한 거죠. 그럼 오류해서 이거는 국세 당좌예금 계좌를 잘못 알고 뺀 거니까 더해줘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은행 오류 22,000원을 플러스 해줘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보면 조정 후에 잔액이 나오는데 조정 후 잔액이 한쪽에서는 14만 2천원, 한쪽에서는 10만 2천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4만 원만큼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뭐냐면 횡령이 될 거예요. 그렇죠?
두 개의 차이만큼이 이제 횡령이 된다. 그래서 횡령액은 일단은 조정을 하고 그 조정의 차이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횡령액 금액이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화문이 12월 24일 자금 담당 직원이 은행에서 회사 자금을 인출해서 횡령하고 잠정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검토를 해보니까 7만 6천 원으로 확인됐대요. 그 다음에 예금 잔액 증명서의 금액은 4만 원이 확인됐다. 24일 현재. 그리고 그 조정사항을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겠네요.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조정 전 잔액은 7만 6천 원과 4만 원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첫 번째 5만 원에 입금을 했는데 예금 잔액 증명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광화문이 5만 원을 입금했는데 은행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조정할 사항이겠네. 그렇죠? 미금 예금 5만 원. 그 다음에 은행에서 수수료 만 원을 빼갔는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수수료만큼 빼줘야 되겠고요. 회사에서.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수표를 4만 원 발행했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았대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뺐는데 은행에서 아직 빼지 않은 거죠. 기반액 민출 수표 4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에서 통보하지 않고 광화문이 당좌예금 계좌에 외상대금 16,000원을 송금을 했다. 즉 매출거래처는 광화문한테 알리지 않고 돈을 송금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들어왔는데 광화문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통지입금 16,000원이 들어왔겠네. 그 다음에 을지로의 발행수표 12,000원을 실수로 광화문에서 빼버렸대요. 그러면 은행 실수죠. 은행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은행 오류 12,000원. 자, 이걸 조정을 해주면 한쪽에서는 지금 저 82,000원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62,000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차이가 결국은 뭐냐? 횡령액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횡령액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우리가 봤던 문제를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어음 할인과 팩토링과 관련된 사항인데 11번 관세가 1월 1일부터 1월 1일 거래처로부터 6개월 만기 10% 이자 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12만 원을 받았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10% 이자 보험이다. 여기서 10%는 연 10%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연 10%라고 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연이란 말이 빠지고 그냥 뭐 10%다, 12%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1년 단위로 보세요. 1년. 즉 1년에 10% 이자를 받는 어음이에요. 근데 6개월 만기래. 그럼 결국 이 12만 원 중에서 10%면 12,000원이죠. 그럼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6,000원이 되겠네. 그 6,000원짜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어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4개월간 가지고 있다가 할인을 했대요. 그리고 처분 손실을 520원을 계산했대요. 자, 그랬을 때 수수료율이 얼마일까? 수수료율, 즉 이자 은행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그 수수료율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죠. 자, 어음을 받은 때는 1월 1일, 그 다음에 만기는 6월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할인은 5월 1일 날 했대요. 자, 일단 만기가액을 일단 찾아볼까요? 만기가액은 6개월치 이자를 받은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12만 6천원이 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수수료는 만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수료를 부과를 하겠죠. 근데 그 수수료율은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만기가액에서 수수료를 곱하고 그 2개월치, 즉 잔액기간 지금 2개월 남았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결국 이 금액이 될 거야. 2만 1,000원에다가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 될 거야. 그리고 액면이자는 만약에 할인하지 않고 여기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라 그랬죠. 그래서 12만 원에 대한 10% 그리고 2개월치 이자 2,000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처분 손실은 어떻게 되냐? 수수료하고 액면이자 이 두 개의 차이가 처분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처분 손실 금액은 520원이 나왔는데 그 520원은 뭐냐면 결국 이거 수수료와 그 다음에 액면 이자에 대한 차이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결국 변수 하나니까 우리가 수수료라는 금액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12%의 수수료를 부과를 했다. 그렇죠? 자, 여기 그 내용을 잠깐만 보면 그림을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은 만기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금액, 그게 이제 만기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기가액을 가지고 뭐냐면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거예요. 그 이제 2개월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죠.
그게 이제 수수료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할인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액면이자, 그게 이제 2개월치에 대한 액면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개의 차이가 처분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520원.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받을 어음을 은행으로부터 10% 할인율로 받았다. 그리고 8월 1일 날 은행으로부터 수령할 현금은 얼마냐. 자, 그리고 할인율은 뭐 월할 계산한다. 그 어음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발행일은 7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은 500만 원짜리였고, 그리고 표시이자료는 연 5%짜리, 즉 이자부 어음을 받은 거네. 그 다음에 만기는 3개월 만기래요. 자, 그림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7월 1일 날 어음 받았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 날 할인했고, 그 다음에 만기는 9월 30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만기가액을 구한다 그랬죠. 자, 일단 수령액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어음을 받아가지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만기 금액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수료, 거기서 수수료 금액을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할인을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그게 이제 액면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수령액은 뭐냐면 만기가액에서 이 수수료를 뺀 금액이 수령액이 돼요. 내가 받는 금액, 그죠? 만기가액을 찾아볼까요? 만기가액은 500만 원에서 5%의 이자율, 연 5%. 그리고 몇 개월이냐면 7월, 8월, 9월이니까 3개월이죠. 네, 만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3개월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면 506만 2,500원이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를 볼까요? 수수료는 이 만기가액을 가지고 2개월 동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만기가액에서 10%가 수수료율이니까 2개월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면 84,375원이 돼요. 결국 만기가액은 506만 2,500원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84,375원. 이걸 빼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령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월 1일 날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만기가 1월 31일인 어음을 받았대요. 근데 무이자 보험 10만 원과 연 18%의 이자 보험 3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결국 어음을 두 가지를 받은 거네. 하나는 이자가 없는 것, 하나는 이자가 있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후에 5월 1일에 이 어음들을 은행에 12%로 할인을 했대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어떻게 될 거냐, 총. 그럼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봐야 돼요. 먼저 무이자 보험을 먼저 보면 어음을 2월 2일 날 받았고 5월 2일 날 할인했고요. 그 다음에 만기는 1월 31일, 즉 1년짜리네요. 일단 만기가액을 생각을 해보면 이자가 없으니까, 그죠? 그 이자 없는 금, 즉 처음에 어음 받았던 그 금액 1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만기가액에 이제 수수료가 부과가 되겠죠. 그리고 액면이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먼저 만기가액은 10만 원에다 0%니까 당연히 1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수료는 그 10만 원, 즉 만기가액에다가 12% 할인율을 적용해서 몇 개월이냐? 9개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개월이니까. 그죠? 그 9개월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해 주면 9,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액면가액을 이제 액면 이자를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10만 원짜리인데 무이자 보험이니까 액면 이자가 없겠죠. 당연히 0이 될 거야. 그죠? 네. 그래서 두 개의 차이 금액 9,000원이 처분 손실이 되겠죠. 일단 무이자 보험은 9,000원이 처분 손실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 이자 보험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만기가액은 어떻게 될까요? 30만 원짜리였죠. 30만 원짜리 그 다음에 8% 그리고 12개월, 즉 1년짜리 이자니까 12개월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게 되면 32만 4천이 나와요. 그러면 그 32만 4천원을 가지고 12%로 이제 할인하면 되겠죠. 9개월짜리 이자를, 수수료를 계산하면 29,16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액면이자,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30만 원에다가 액면 이자는 8%니까 지금 이자부 여기 8%죠. 예. 그래서 8%니까 8%의 9개월치 이자를 계산하게 되면 18,000원이 나오는 거죠. 그 두 개를 이제 차이를 보면 29,160원에서 18,000원 빼고 나면 두 개 차이 11,160원이 처분 손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두 개의 어음을 가지고 봤을 때 처분 손실 합계 금액은 저 두 개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21,160원이 처분 손실의 합계가 된다. 결국 무이자부 어음일 때는 0%니까 액면이자에 대한 금액이 없는 거예요. 결국 수수료 금액이 말 그대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6월 1일 날 판매대금으로 만기가 9월 30일인 액면가액 12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9월 1일 날 할인을 했다. 그리고 할인율은 12%래요. 이 12%가 뭐냐면 수수료율이죠. 그 다음에 이 어음이 무이자부일 때하고 그 다음에 10% 이자부일 때 구분해서 한번 계산해봐라. 앞전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같은 방식으로 항상 볼 거예요. 자, 어음을 6월 1일 날 수출했고요. 그 다음에 할인은 9월 1일 날 했고, 그 다음에 만기는 9월 30일이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해야 되는 건 만기가액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수료, 그 다음에 세 번째 액면이자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먼저 만기가액을 찾아보면 10%일 때하고 그 다음에 무이자부일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10%일 때는 120만 원에 대한 10%, 그 다음에 지금 6월부터 9월까지니까 총 4개월이 되겠죠. 4개월에 대한 이자 계산된 금액이 124만 원이에요. 근데 무이자부일 때는 당연히 만기가액이 이자가 없으니까 액면 금액 그대로 되겠죠. 120만 원. 자, 그 다음에 수수료를 이제 계산해 볼까요? 만기가액에다가 이제 수수료율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만기가액을 가지고 12%의 할인율로 지금 남은 게 1개월이죠. 9월 1일 날 할인했으니까. 그래서 1개월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12,400원이 나와요. 여기서는 만기가액이 그대로 액면가액이니까, 그죠? 120만 원에다가 12% 그리고 1개월에 대한 12,000원이 되겠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액면이자를 이제 양쪽으로 구해볼까요? 이쪽에서 당연히 0일 거예요. 그죠? 여기는 120만 원에다가 10%, 액면이자를 10%니까 그 다음에 1개월짜리 그럼 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0이 되겠죠. 무이자 부호니까. 자, 그래서 10% 이자 부일 때는 12,000원에서 만 원을 뺀 2,400원이 처분 손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이자 부일 때는 이 금액이 그대로 처분 손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앞전에 13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양쪽을 다시 한번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이자 부일 때 간단해요. 이자 부일 때는 계산을 뭐 몇 번을 좀 해줘야 되지만 무이자 부일 때는 그냥 이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액면가액으로 그냥 다 계산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1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월 1일 한국이 이자보험 100만 원을 거래처로부터 받았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2일 날 대한은행에서 연 12% 할인을 했대요. 그 다음에 동할인이 재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러면 1월 1일과 그 다음에 7월 1일이네요. 자, 1월 1일 날 어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만기는 9월 30일, 즉 9개월치 어음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걸 7월 1일 날 할인했대요. 첫 번째로 만기가액 찾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수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액면 이자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자, 먼저 만기가액은 10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대한 10% 그리고 9개월치죠. 전체 9개월에 대한 이자니까 107만 5천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107만 5천 원을 가지고 와서 할인율이 12%라고 했으니까 12%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지금 3개월이죠. 잔여기간. 그래서 3개월 계산하면 32,250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액면이자. 만약에 할인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에 대한 10% 액면이자율 그리고 3개월치 이자 25,000원을 받았을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수수료와 그 다음에 액면이자 그 두 개 차이가 처분 손실이 되겠죠. 여기서는 처분 손실 금액.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같은 포맷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방법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보다 수월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상품을 판매를 하고 300만 원짜리 만기 120일, 그 다음에 이자율은 8%인 이자보험을 받았대요. 30일간 가지고 있다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2% 이자율로 할인을 했대요. 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차업은 손실을 한번 찾아봐라. 자, 일단 어음 수취하는 시점을 첫날이라고 볼게요. 여기서는 뭐 날짜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0일 만기래요. 그죠? 그리고 30일 있다가 할인했대요.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은. 만기가액 일단 찾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찾고, 그 다음에 액면가액 찾으면 돼. 액면이자 찾으면 되겠죠. 그럼 만기가액을 먼저 찾아볼까요? 300만 원에다가 지금 연 8%인데 날짜로 나왔기 때문에 날짜로 계산해주면 돼요. 360일에서 120일. 그죠? 그러면 308만 원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마찬가지예요. 그럼 308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걸로 12% 할인율로 지금 남은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일 남았으니까, 그죠? 그 90일에 대한 이자 계산해 주면 되겠죠. 수수료. 그 다음에 액면이자 마찬가지. 이거는 액면가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액면가액에다가 8%, 그 다음에 90일에 대한 이자 계산해 주면 양쪽의 금액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92,400원과 그 다음에 액면이자 6만 원의 차이 32,400원이 차업은 손실이 될 거다. 그죠?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뭐 계산하는 방식이 뭐 복잡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계산 상황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항상 풀 때는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는 A를 물어볼 수도 있고 B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항상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물어봐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7번. 17번부터는 이제 팩토링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뭐 문제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뭐 팩토링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팩토링보다 어음 할인 쪽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어요, 사실은. 자, 팩토링에 대한 내용인데, 팩토링의 액면가액 350만 원의 매출 채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를 했대요. 넘겼다는 얘기죠. 예. 자, 보니까 팩토링은 매출 채권 액면가액의 3%의 금융비용을 부과를 했다. 즉 수수료를 부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의 매출 할인 및 환입 목적으로 유보를 해놨다. 네, 나머지를 이제 지성한테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보액은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했대요. 그 다음에 양도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를 한 적이 없고 이후에 대손 발생에 대해서 누가 지냐? 팩토링 회사가 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진성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월과 2월 중에 당해 매출 채권 관련해서 환입액 7만 원과 그 다음에 할인 15,000원이 발생했고 3만 원이 대손이 됐다. 회수 불가능으로 판명이 됐다. 그럼 그 3만 원에 대해서는 진성이 책임이 안 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 나왔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매출 채권의 양도 시 진성이 인식해야 될 처분 손실은 어떻게 될 거냐. 예. 처분 손실과 그 다음에 수취할 현금액. 그럼 일단 외상 매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팩토링을 했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는 시점. 이 세 가지 시점으로 봐야 돼요. 일단 외상 매출을 했을 때 전체 매출 채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겠죠. 350만 원의 매출 채권이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팩토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수료만큼 어떻게 돼? 감소가 돼요. 뭐냐면 그 수수료 3%만큼은 팩토링 회사한테 지급을 하고 현금화를 시키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처분 손실이 되겠죠. 두 번째로 유보액이 있어요. 유보액이. 그죠? 유보액은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거죠. 나중에 이제 정산해서 받을 금액이 5%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만 5천 원. 그리고 팩토링 하는 시점에 걔한테 주는 그 지급 수수료 금액이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일단 채권에 대한 처분 손실. 그리고 1차 정산액은 저 두 개를 뺀 금액인 322만 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산하는 시점에 맨 마지막에 할인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애누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뺀 나머지, 즉 17만 5천 원을 유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할인이 8만 5천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9만 원을 나중에 2차로 이제 정산 시점에 수취를 하겠죠. 네, 그래서 9만 원의 수취 금액이 나중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팩토링의 구조죠. 그래서 2차 정산액은 9만 원이 될 거예요. 결국
수취한 현금 첫 번째 받는 금액은 322만 원, 그 다음에 나중에 받는 금액은 9만 원이 되겠죠. 예, 이게 이제 2차 정산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처분 손실은 그 팩토링 회사한테 지급한 수수료 그 금액이 처분 손실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첫 번째로 팩토링 회사한테 지급한 3%, 그 다음에 정산 시에 지급할 금액은 나중에 유보액에 대한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금액 9만 원이 되겠죠.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10월 1일 날 2천만 원의 매출 채권을 금융기관에 이제 팩토링 했고요. 만기일은 1년도 12월 31일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의무를 전부 넘기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할인, 애누리, 환입에 대한 책임은 대한기업, 즉 채권을 넘긴 그 기업한테 부담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5%를 차후에 정산하기로 했다. 그 할인과 애누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 수수료를 부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실제로 수취하는 현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그 팩토링에서 받는 현금 전체 금액을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그 다음에 애누리, 뭐 대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대요. 근데 대손에 대한 책임은 얘가 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 두 가지만 보면 되겠죠. 매출 할인과 그 다음에 애누리에 대한 것만.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외상 매출이 있었던 시점, 채권이 발생된 시점과 그 다음에 팩토링, 그 다음에 정산 이게 세 가지 시점을 가지고 볼게요. 전체 매출액은 2천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1,000단위 뺀 거예요. 2천만 원에 이제 매출액이 있었고, 이제 그걸 이제 팩토링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수수료, 즉 600만큼이 이제 차감이 되겠죠. 60만 원만큼. 여기서 이 60만 원은 그 금융기관하고 팩토링 회사한테 부담하기로 한 그 금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후에 정산하기로 한 금액 있죠. 그게 이제 5%의 금액을 나중에 이제 정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수수료 60만 원은 2천만 원에 대한 12%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그 12%는 연 12%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간을 보면 3개월이 남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연 12%의 수수료율은 3개월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계산해서 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2천만 원에 대한 12%, 그 다음에 3개월치에 대한, 즉 팩토링과 그 다음에 정산되는 시점 간의 기간이 3개월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수료 금액을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보액이 5%, 그죠? 2천만 원에 대한 5%인 100만 원의 유보액을 남겨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받는 금액은 일단 1차 정산액은 이 두 개를 뺀 금액인 1,840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산되는 시점에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겠죠. 그래서 할인 등의 금액이 40만 원과 20만 원인 6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 40만 원이 2차 정산액이 되겠죠. 그러면 그 2차 정산액과 그 다음에 1차 정산액 두 개 합계가 총 금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17번 문제하고 똑같이 내용 자체는 거의 똑같아요. 17번하고 18번하고 두 문제 다 같은 문제고, 팩토링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팩토링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거의 나오질 않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팩토링까지 이제 문제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